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만 봐도 그 말이 맞긴 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예요.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제가 막 두 돌이 지나던 무렵 아빠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생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셨어요. 변변한 사회생활도 하기 전에 아빠를 만나 전업주부로 살아왔기에 엄마한테 사회는 전쟁터만큼 두려운 곳이었대요. 하지만 어린 딸을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엄마를 강하게 만들었죠. 남자들한테도 힘든 공사판 막노동부터 마을버스 운전, 건물 청소까지 지문이 다를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청소 업체를 차렸고 그게 잘 돼서 지금은 전국에 체인점을 둔 규모 있는 업체로 만드셨어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은 저희 엄마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딸인 제가 봐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런 저희 엄마한테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죠.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시어머니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국민학교 4학년 때래요. 당시 저희 외할아버지는 모 제지회사 사장님 댁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계셨는데 형편이 어려워 살 곳이 없자 사장님이 지하실에 방을 내주셔서 온 가족이 그 집에서 살게 되었대요. 사장님 댁에는 저희 엄마랑 동갑인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두 분은 같은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부잣집 딸답지 않게 사는 형편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운전기사인 외할아버지께도 깍듯하게 대할 정도로 착했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도 친해졌고요. 엄마랑 시어머니는 둘 다 형제가 없던 터라 서로 친자매처럼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일찌감치 명문여고에 합격한 상태였고 저희 엄마는 가정 형편상 상고에 진학하기로 결정된 상태였죠.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한 달쯤 앞둔 시점에 시어머님네는 회사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야반도주를 하게 됐어요. 떠난다는 인사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절친과 생이별을 하게 된 엄마는 그때 많이 야속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채 10대를 보내고 아빠와 결혼해 저를 임신한 엄마는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거기서 우연히 시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어쩜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지니? 아버님,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엄마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부모님 내외는 회사가 부도난 이듬해 연달아 돌아가셨고 자신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했다고 했어요. 2년 전 첫 애를 낳았고 둘째를 임신해 병원을 찾은 거라고요. 부잣집 딸로 귀하게 자랐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돼서 남의 집 천덕꾸러기로 자랐다는 말에 엄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더군다나 그런 사정도 모르고 친구를 원망했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시어머니도 울컥한 건 마찬가지였죠. 친척집을 전전하며 욕설과 매질에 힘들 때마다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엄마가 생각나곤 했대요. 너랑 같이 살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넌 내 친구이자 자매였으니까. 그런 너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지지배,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하지. 난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원망만 했으니 말이야. 앞으론 내가 네 친정이 돼줄게.
서럽고 힘들면 날 찾아와. 내가 친정 엄마 대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네 푸념도 다 들어줄 테니까. 빈말 아니야. 알았지? 애 엄마가 돼서 다시 조우한 두 분은 같은 애 나란히 딸을 낳았고 이후로도 세상 둘도 없는 자매처럼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셨어요. 당시 시어머님 댁은 형편이 안 좋아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았던 우리 집에서 쌀이며 반찬을 보내주었어요. 특히 엄마는 제 옷을 살 때마다 시누이 옷도 사서 보내주곤 하셨죠. 3살 터울의 아이를 둘이나 키워야 했던 시어머니는 틈틈이 부업을 하기도 했지만 그 벌이로는 애들 간식값을 대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얼마 뒤 시아버님이 사우디에 산업 여군으로 떠나게 되면서 살림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한시름 놓았다 할 즈음 저희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엄마가 밥벌이에 나서게 됐어요. 이제 2돌밖에 안 된 저를 맡길 데가 없어서 걱정하는 엄마한테 시어머님은 당신이 저를 맡아주겠다고 하셨대요. 이미 애가 2이나 있는 친구한테 저까지 맡기는 게 미안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터라 눈 꼭 감고 신세를 지게 됐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님은 그렇게 내리 3년을 저를 키워주셨어요. 너무 어린 때라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지만 그때 찍은 사진을 보니 남편과 시누이랑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지냈더라고요. 어머님이 혼자 고생이 많으셨죠. 친구 딸까지 고만고만한 애를 셋이나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뒤 아버님이 사우디에서 돌아오시면서 우린 이별을 해야 했어요. 사우디에서 벌어온 돈으로 아버님 고향 지방에 가게를 차리게 돼서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시어머니는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종종 전화라도 하며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곤 했는데 그나마도 얼마 안 가 못하게 되었어요. 하루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시아버님이 받으셔선 버럭 소리를 치더래요. 이보쇼, 당신 때문에 시외 통화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쇼? 내가 옆에 애들 수다 떨라고 그 고생을 해가며 돈 버는 줄 아쇼? 하여간에 여자들이란 하는 일도 없이 방구석에서 수다나 떨고 있으니 돈 무서운 걸 아나. 암튼 한 번만 더 내 마누라한테 전화질하면 가만 안 있을 테니 알아서 하쇼. 에이, 재수없어. 당시만 해도 시내 통화료와 달리 시외 통화료는 더 비쌌기 때문에 서로 간단한 안부 전화만 주고받고는 끊곤 했는데 그나마도 저희 시아버님 등살에 더 이상 통화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그것도 아버님이 우표값 나간다고 타박을 하는 바람에 얼마 안 가 생이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몇 번인가 엄마와 함께 기차를 타고 어머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뵙고 오곤 했는데 저희 엄마도 일이 바쁘다 보니 만남이 뜸해졌고 그러다 연락이 끊어져 서로 잊고 살게 됐어요. 한편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된 저는 늘 혼자 지내야 했어요. 엄마가 일 끝나고 돌아오실 때까지 혼자 단칸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엄마의 부탁으로 주인집 아줌마가 밥 때마다 불러서 밥을 챙겨주셨지만 남의 집 식구들 사이에 끼어서 밥을 먹는 게 눈치 보여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혼자 방에서 빵이나 과자로 식사를 때우곤 했어요. 그러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볶음밥이나 라면 같은 건 직접 해먹게 되었고요. 가난 탓이었을까요? 저는 친구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부터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할 정도였죠. 청소와 빨래는 물론 어지간한 반찬도 다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밤이면 녹초가 돼서 돌아온 엄마한테 집안일까지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제게 늘 고맙다고 하셨지만 그게 어디 고마울 일인가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엄마는 저 때문에 다른 집 엄마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남들 다 하는 화장도 못하고 밤마다 끙끙 앓으며 주무시는 엄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빠가 없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가 힘든 건 참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인이 되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빨리 취직해서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엄마를 대신해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가 하던 청소업체가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체인점까지 생길 정도로 성장했거든요. 덕분에 엄마가 더는 직접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화장기 없이 먼지투성이로 지내던 엄마는 샵에서 마사지도 받고 브랜드 옷도 입으면서 사장님 포스가 잘잘 흐르는 모습으로 멋지게 변신을 했어요. 엄마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더는 엄마를 하대하지 못하게 됐고요. 돈이란 게 참 대단하면서도 간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람들 대접이 180도 달라지니 말이에요. 엄마 회사가 번창하면서 저도 더는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해외 어학연수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스펙란을 하나 둘 채워가며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죠. 취업 전쟁이란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막상 4학년이 되고 취준생이 되고 보니 직장인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제 딴에는 꽤 스펙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전에 뛰어들고 보니 제 스펙이 너무도 하찮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뭐라고 살았나 후회가 밀려올 정도로 말이죠. 어쩜 다들 스펙이 그렇게 빵빵한지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특히 서류 심사부터 떨어져 면접조차 볼 기회가 없어지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말았죠. 하루는 그런 제 모습을 본 엄마가 그러셨어요. 높은 데서부터 시작하려고만 하니까 네가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니? 세상에 일자리는 많아. 네가 어디서 시작하든 중요한 건 네 의지와 노력이야. 남들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도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엄마를 봐. 내가 그 증인이잖아. 그러니 한 걸음 뒤에서 시작하자. 응? 엄마의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안도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하루빨리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취업 준비를 해왔거든요. 대기업에 취직을 못하면 마치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양 자신을 닥달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대기업 취직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저 내 힘으로 벌어서 엄마랑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마음을 비우니 불면증도 사라지고 식욕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재정 상태도 탄탄하고 평판도 좋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죠. 누구나 다 그렇듯 신입사원 시절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마치 내가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불량 로봇이 된 것처럼 매일같이 실수와 전쟁을 벌여야 했거든요. 그때 만약 입사 동기들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중 제가 가장 의지했던 건 저보다 3살 위에 남자 동기였어요. 회사에서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왠지 낯설지 않은 얼굴과 그 느낌에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신기한 건 그 동기도 저와 마찬가지로 제가 낯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가깝게 지내게 됐고 함께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버텨나가다 보니 어느새 이성적인 감정이 싹트게 되었어요. 하지만 쉽게 사귀자고 할 순 없었죠. 끝까지 잘 되면 모르지만 만약 사귀다 헤어지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얼굴을 보고 지내요. 그래서
마음속에만 꾹꾹 눌러두고 속으로 짝사랑만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출근하고 막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엄마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고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시면 하늘 아래 저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니까요. 과장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회사를 나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본 동기가 나서서 함께 병원까지 가주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엄마는 멀쩡한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제야 안심이 돼서 정신을 차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했던 마음과 달리 저도 모르게 엄마한테 소리를 쳤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러게 좀 쉬면서 하라고 했잖아. 엄마 몸이 10개야? 100개야? 왜 쉬지도 않고 일을 해? 엄마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 왜 그렇게 지독하게 일을 하냐고. 하나밖에 없는 딸 고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냐고. 악다구니를 쓰며 지독한 말을 퍼붓곤 감정이 복받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한참을 우는데 동기가 손수건을 내밀며 그러더군요. 이제 보니 완전 수도꼭지네. 어떻게 틀면 울음이 나오냐? 오는 내내 택시 안에서도 몸이 떨릴 정도로 울더니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았어? 눈물 닦고 세수하고 와.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있을 테니까. 침착하고 따뜻한 그 목소리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남자랑 결혼하는 여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힘든 순간에도 이 남자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엄마가 동기한테 호구조사하듯 이것저것 다 물어본 거 있죠. 나중에 동기가 그러는데 순간 사위감 면접 보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살아 계시냐, 형제는 어떻게 되냐, 이상형은 어떻게 되냐 등등 꼼꼼히도 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말했죠. 사위감 면접에 합격하면 사위 할래? 아니, 그 전에 우리 연애부터 하자. 그게 순서 아닌가? 그 사람을 알려면 부모를 먼저 보라더니 너희 어머님을 뵈니 네가 어떤 앤지 알겠더라.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뜻밖의 대시에 좀 놀라기도 했지만 내심 바랬던 일이기에 냉큼 오케이를 날렸어요. 그렇게 입사 7개월 만에 사내 연애를 하게 된 우리는 3년간의 비밀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물론 부모님의 허락도 받아야 했지만 말이죠. 이미 동기를 본 적 있는 엄마는 흔쾌히 찬성해 주셨어요. 문제는 동기의 부모님이었죠. 동기 말로는 어머님은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시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좀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람을 있는 대로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쓸모가 있는지를 가려서 만나는 분이신 거죠.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가 결혼을 생각한 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당신이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조만간 아버님께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글쎄 엉뚱한 곳에서 연락이 왔지 뭐예요. 뭐? 민수 씨 아버님이 회사로 찾아오셨다고? 거긴 어떻게 알고? 저한테는 연락도 없이 저희 엄마 회사로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양가 어른들끼리 먼저 인사를 나누려고 그러신 건가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 민수 아버지란 사람 좀 웃기더라. 와서는 회사 자본금이 얼만지, 전국에 체인은 몇 갠지, 우리 사는 집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시시콜콜 다 묻는 거야. 누가 보면 국세청 직원인 줄 알겠어. 너 정말 이 결혼 해야겠니? 왠지 난 감이 안 좋다.
민수는 마음에 드는데 아버지 자리가 무례하고 너무 속물적인 것 같아. 엄마는 사업을 하는 분이라 단번에 시아버지 됨됨이를 꿰뚫어 보셨어요. 직접 만나 뵙기도 전에 아버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헤어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자 생각했죠. 그래서 쉬는 날 얘랑과 함께 지방에 있는 예비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소식에 어머님은 전날부터 음식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얘랑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낯설지도 않고 왠지 편했어요. 그건 얘랑의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와보길 잘했다 생각했는데 아버님을 보자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첫 인상부터 왠지 비호감인데다 사람을 불쾌할 정도로 훑어보는 눈빛이 굉장히 거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에 대한 건 묻지도 않고 시종일관 저희 집 재산에 대한 얘기만 물으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참고 넘어간다 쳐요. 며느리가 될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어머님을 하대하는 것도 모자라 자꾸 무식한 여편네가 어쩌고 하면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 하마터면 그만 좀 하시라고 한마디 할 뻔했지 뭐예요. 아버님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얘랑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다 급기야 한마디 하고 말았죠.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감 앞에서까지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자 아버님이 버럭 소리치셨어요. 이게 어디서 애비한테 대들어? 네 애미가 무식하니까 너도 네 애미 닮아 무식하게 애비한테 대드냐? 내가 가장이 돼서 내 마누라한테 할 말도 못하고 살아야겠냐? 탓하려거든 무식한 네 애미를 탓할 일이지 어디서 애비한테 대들어? 이게 다 당신이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야. 저런 걸 여편네라고 데리고 사는 내가 불쌍하지. 결국 아버님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소리를 치시곤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님은 창피함에 고개도 못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고요. 괜히 내가 찾아와서 분란을 일으킨 건 아닌가 싶어 괜히 죄송하더라고요. 결국 다 차려놓은 밥상도 뒤로 한 채 저희는 서울로 올라오고 말았어요. 얘랑 집에 다녀온 이후로 한동안 마음을 잡을 수 없었어요. 얘랑과 어머님, 시누이만 보면 하는 게 맞는 결혼인데 아버님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상책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어머님과 단 둘이 식사 자리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만나보고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얘랑한테 말해 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어머님을 만나고 온다던 엄마가 집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온 거 있죠. 어머님은 눈물이 그렁한 채 집으로 들어오셔서는 대뜸 저를 안고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했죠. 경화야, 기억 안 나니? 나 이문동 아줌마야. 엄마 친구. 너 어릴 때 우리 민수랑 민영이랑 형제처럼 자랐잖아. 아줌마가 이사가고 몇 번인가 찾아온 적도 있고. 아줌마 기억 안 나니? 솔직히 기억은 안 났어요. 하지만 엄마가 귀가 닳도록 아줌마 얘기를 했던 터라 잘 알고 있었죠. 서로 연락이 끊어져서 그리워하던 두 분은 인생의 장난처럼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했고 결국 사돈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날 밤 엄마와 어머님은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나누느라 밤을 지새우셨고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우리가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럴 거 없다며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해서 강남의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장소를 잡았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엄마랑 저는 늦지 않게 한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글쎄, 아버님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머님께 손찌검을 하며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이 여편네야, 그 여자한테 내가 돈을 달라 그랬냐, 집을 사달라 그랬냐?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돈한테 사업 자금 좀 빌리자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타박이야? 너랑 친한 친구라며 친구 사이에 그깟 3억 빌려달란 말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 이날 이때까지 누구 돈으로 살았어? 나 아니었으면 고등학교도 못 나온 너 같은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살았겠냐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 남편 하는 일에 토를 달고 찌랄이야. 너 사돈 앞에서 입도 뻥긋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입 다물라고. 정말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한 인간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어머님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만 붉히고 계셨죠. 그때였어요. 엄마가 성큼성큼 다가가 어머님 손을 잡아챘어요. 군자야, 너 이혼해라. 앞으로 내가 너 먹여 살릴 거니까 이 땅 거지 같은 놈하고 살지도 마. 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최고 좋은 변호사 사줄 테니까 이 새끼랑 당장 이혼하고 나랑 살자.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네 친정이고 네 자매라고.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나 이제 너 먹여 살릴 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거한테 이딴 대접 받지 말고 나랑 살자. 응? 그리고 당신 똑똑히 들어. 당신이 저지른 짓 이혼 사육감이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내 친구한테 폭력 휘두르는 거 다 봤어. 주차장 CCTV에도 다 찍혔고. 그러니까 나중에 발뺌할 생각하지 마. 네가 오늘만 이런 짓을 했겠니? 그동안 살면서 내 친구한테 손찌검 한두 번 했겠냐고. 근데 이젠 안 돼. 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너 같은 건 말로는 교화가 안 돼. 깜빵 들어가서 너랑 똑같은 놈들한테 쥐 터져가며 콩밥을 먹어봐야 그제야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겠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너 아주 인생 개박살 내줄 거라고. 하쭈, 돈 좀 있다고 대접해줬더니 어디서 감히 까불어. 내 옆에 내가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끼어들어. 그지같이 살다가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내가 사업 자금만 아니면 너한테 꿀릴 게 없는 사람이야. 그깟 청소업체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까부는 모양인데 그래 봤자 청소부야. 어디 되도 않는 게 까불어. 그리고 네가 뭔데 내 마누라한테 이혼을 해라 말아야. 위자료로 한 3억 주면 모를까. 난 이혼 절대 안 해줄 거니까 알아서 해. 그때 마침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왔고 저희 엄마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경찰이 아버님을 차에 태워 관할 파출소로 데려갔어요. 뒤늦게 도착한 예랑은 어머님과 여동생을 데리고 뒤따라갔고요. 그날 일로 결국 어머님과 아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랑과 여동생의 증언으로 그동안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행사했던 물리적, 정신적 폭력이 인정돼서 이혼은 쉽게 결정이 났어요. 물론 타당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요. 엄마는 변호사를 사줄 테니 폭행죄로 고소하자고 했지만 그건 어머님이 반대를 하셔서 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자식들한테는 아버지인데 전과까지 달아주긴 그렇다고요. 한 차례 폭풍이 지나고 그 다음에 저와 신랑은 결혼을 했어요.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네요. 그 사이 시누이도 결혼을 했고 저는 남편을 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었고요. 남들은 명절에 시댁에 먼저 갈까 친정에 먼저 갈까 고민하잖아요. 저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저희 친정에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가끔은 그런 점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게 더 많아서 나름 만족하고 살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제 전 시아버지는 이혼 후 혼자 살고 계세요. 위자료를 지불하느라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형제, 친척도 모두 등을 돌려서 외로운 독거노인 신세로 전락했다고 하더군요.
워낙 인간관계를 이해타산적으로 하고 살았으니 당연한 결과죠. 시어머니와는 너무도 다른 결말이죠. 그래서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